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이영래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치주 질환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구강 질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치주 질환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치아를 상실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치주 질환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양치질은 물론 정기적인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주 연세 유펜치과 곽기태 원장과 함께 치주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구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치태와 치석이 쌓이면서 치주 질환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치은염, 치주염을 가볍게 여기고 방치할 경우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치료 기간도 오래 걸려 심한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과의사 곽기태 원장과 함께 치주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제가 들어보니까 최근에 이 치주 질환은 이 감기보다 더 자주 병원에 가게 할 정도로 유병률이 높다고 하는데 네. 국내 유병률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게 치주 질환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치은염 같은 경우에는 치은염? 20대에서는 거의 50%, 50%요? 예, 30대 이후에서는 75%, 아, 네. 40%는 거의 90% 이상이 치은염을 갖고 있고요. 네. 이제 좀 더 그게 심해지면 치주염이 되는데 예. 치주염 같은 경우는 40대에서는 한 40%, 네. 50대에서 한 60%. 그다음에 이제 60대에서 좀 낮아져가지고 한 예. 50% 정도 발병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유병률이 제가 알았던 것보다도 더 높은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 치주염하고 치은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네. 근데 조금 더 치주 질환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치주 질환은 네. 그 치아를 예. 지지해주는 조직이 있는데 잇몸, 그쵸. 그때 치주인대 치조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잇몸에 국한돼서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네. 치은염. 치은염. 네, 네. 치은염을 또 이제 방치했을 경우에는 이 네. 염증이 치조골이라든가 치주인대로 더 네. 번지게 되는 경우 이때를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를 네. 치주염이요. 네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치주 질환이 발생됐을 때 이 증상이 어떻습니까? 치은염은 이제 잇몸에만 국한된 거기 때문에 예. 잇몸이 붓고요. 양치할 때 피가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병원 내원하실 때 네. 양치할 때 피가 나요, 잇몸이 부었어요 하는 게 이게 다 치은염이고요. 그런 경우네. 이제 이걸 방치할 경우 치아가 이제 흔들리게 되고 이제 잇몸이 퇴축되면서 네. 이제 치아가 많이 노출되는 경우, 치아가 네. 길어지는 경우를 이제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지금까지 이 치주염하고 치은염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네. 조금 더 분간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을까요? 치아를 감싸주는, 지지해주는 잇몸, 치조골, 치주인대 요게 있는데 이제 더 이제 분명하게 차이 나는 경우는 뭐냐면 예. 치아가 길어진다는 겁니다. 치아가 길어진다고? 네, 치주염 경우는 이제 뼈가 녹고 있기 때문에 네. 뼈가 녹음으로 인해서 네. 잇몸도 뼈와 같이 퇴축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요. 네.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치열이 예뻤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장년층 오면서 예. 이제 치주염이 생겨서 치아가 움직이게 되면 치열이 막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치아가 벌어져요, 뭐 치아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분명하게 차이가 있죠. 이런 예. 경우에는 그 움직인 치아를 원위치로 옮겨놓은 상태에서 네. 이제 보철이라든가 다른 치아를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걸 네. 방치하면 계속해서 얼라이먼트라 하는데 이 치열이 흐트러지면서 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결국은 치아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네. 그러면 제가 혹시 그럼 치은염이 먼저 걸린 다음에 더 심화되면 치주염이 되는 거다 그런 건가요? 아니면 맞습니다. 예. 치은염이 악화되고 구강 위색이 떨어지면 네. 이제 그 쌓였던 치석 치태들이 잇몸 하방 쪽으로 들어가면서 치조골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치주염까지 발생한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내용인데 이 치주 질환이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모든 질병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 네. 치주 질환에도 원인이 있는데 네. 우리 구강 내에는 상주균이 있습니다. 상주균이요? 네. 개인차는 있지만 300에서 400, 어떤 분들은 500까지도 되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세균수가 1억 마리까지 도달합니다. 근데 이 세균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거기 살아남게 되고 계속해서 증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증식을 했던 이 세균들에 의해서 염증이 이제 발병되는데 네. 이거를 이제 치은염, 치주염이 되죠. 아, 네. 그렇다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질환의 원인은 입속에 있는 상주균인데 이 상주균이 어떻게 질환을 발병시키나요? 이제 그 우리가 양치를 하게 되면 예. 치면이 깨끗합니다. 우리가 양치한 다음에 뭐 혀를 대보면 뽀득해요, 뭐 이제 바닥바닥해요 하는데 이 30분이 지나면 예. 요 치면에 그 미끄덩미끄덩 끈적한 물질이 붙는데 이게 피막입니다. 피막이요. 예, 이 피막에 예. 세균들이 이제 붙고 죽은 잔사란 이게 우리가 죽은 세균 여기 네. 세포의 잔사라든가 조직 잔사에 붙고 네. 그다음에 세균도 붙고 아. 이제 음식 찌꺼기도 붙게 되죠. 아, 예. 이게 점점 이제 그 쌓이게 되는데 이걸 치태라고 합니다. 치태요. 네,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나면은 좀 입이 답답하고 그러는데 예. 그런 거 치태인데 이 치태를 방치할 경우에는 네. 이게 12시간 지나선 치석으로 바뀝니다. 아, 그러니까 예. 이게 말랑말랑했던 요 치태들이 12시간을 경과하면 단단한 치석으로 바뀌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양치질로도 잘 이제 제거가 어렵게 되고 예. 이런 이제 구강 위생을 조금 소홀히 한다면 양치를 좀 등한시한다면 이런 쌓였던 치석들이 계속해서 빌드업되면서 커지게 되죠. 근데 이렇게 커지게 되면 얘네가 만든 그 우리가 네. 죽은 세포라든가 뭐 그런 걸 먹으면서 내놓는 것들이 산이거든요. 아. 이 산에 의해서 예. 이제 잇몸도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서는 뼈가 녹게 되죠. 그러니까 아. 이런 것 때문에 반복하게 되는데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은 예. 이렇게 생긴 치타 치석은 네. 양치질을 함으로 인해서 제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렇다면 이 상주균 외에도 이 치주 질환에 좀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이 있을까요? 이제 기본 그 큰 틀은 네. 이렇게 상주균이 염증을 유발하는데 예. 그 외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흡연이 있을 것이고요. 아, 예. 이제 흡연 말고는 이제 전신 질환, 뭐 당뇨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그 핸디캡이라 하는데 잘 못 닦는 분들이 계셔요. 아, 네.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예. 분에 비해서 일반 정상인에 비해서 더 병을 악화시킨다거나 네. 더 안 좋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또 이 치과를 무서워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염증이나 좀 통증이 치통을 갖고 있는데도 네. 이 내원을 안 하게 돼서 이 염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네. 치은염이 방치되면 치주염으로 가는데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예. 우리가 식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칫솔질을 하게 되면 치은염 예방은 충분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계속 뭐 정상적인 방법이지만 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라든가 예. 아니면 뭐 잦은 회식이라든가 이로 인해서 칫솔질 잘 못하고 아 오늘 피곤한데 그냥 잘 거야 그러면 그 12시간 이후가 지나면 네. 치태가 치석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빌드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양치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거든요. 아, 네. 그러면 이제 뭐 혀 쪽이라든가 아니면 치아 사이에 남아있는 치석과 치태 같은 경우는 네. 제거가 힘듭니다. 뭐 오셔가지고 저는 20분 동안 뭐 칫솔질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네. 열심히 닦고 잘 하지만 치실 쓰고 하지만 안 닦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치과에 내원하셔서 6개월에 한번 오셔서 제거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본인이 아십니다. 아, 잇몸이 솟았어요, 잇몸이 부었어요. 바로 내원하셔서 조치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잇몸이 부어서 혹시라도 피가 나거나 좀 통증이 있으면 참지 말고 바로 바로 내원해야 내원하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돌아와서 아까 치주 질환의 주된 원인이 상주균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 상주균을 좀 줄이거나 예방하는 방법은 없나요? 뭐 지금 네. 이거를 완벽하게 박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원래 같이. 네, 이제 평생 이제 죽기 전까지는 계속 상주하게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이 세균이 번식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몸 자체가요? 습기도 있고 네. 몸의 온도가 세균이 번식하기 굉장히 좋은 온도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네. 효과적인 칫솔질입니다. 효과적인 칫솔질 하시고 네. 치간 칫솔 하시고 아니면 치실 사용해서 우리 몸에 있는 그 세균이라든가 아니면 치태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우리가 못 닦는 부분이 있는 경우는 이제 정상 일반인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아니면 전신질환이 있다거나 잘 네. 못 닦이시는 분 같은 경우는 뭐 3개월이나 4개월 모셔서 거기 생길 수 있는
부위에 열심히 스케일링을 해서 이제 세균이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이 치주 질환에는 면역 방어도 중요하다 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네. 이 구강 내 면역 방어에 대해서 혹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네. 이제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세균하고 네. 우리 몸하고 싸움하는 곳이죠. 네. 근데 세균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반응하는 게 뭐냐면 혈관을 넓혀서 네. 혈관 내에 있는 백혈구라든가 호중고 이제 이런 애들은 세균과 싸움하는 그 우리 몸의 네. 면역 반응이거든요. 네. 근데 그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면 예. 세균수가 줄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충분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효율적으로 구강 위생을 네. 하지 않고 구강 위생을 방치한다면 네. 세균수는 점점 증가하죠. 아,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혈액 속에서 공급할 네. 수 있는 그런 면역 세포들은 일정 수가 있는데 계속 세균수가 늘어난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게 예.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치아가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고름이 나온다거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빨리 오셔서 더 세밀한 진단과 치료를 요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런 세균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칫솔질을 해줘야 면역 반응이 충분하게 이 세균수를 컨트롤한다거나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방법이죠. 네. 아, 그러면 정말 확실히 이 치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치질 그리고 정말 정확한 양치질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치주 질환의 환자가 내원했을 때 이 치료하기 전에 어떤 검사를 진행하나요? 이제 처음에 오시면 구강 엑스레이를 찍어서 엑스레이를. 이제 치주골이 정상인지 아닌지, 치주골이 노화인지 아닌지 먼저 검사를 하고요. 네. 이제 그 구강 내에서 치석이라든가 아니면 치태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잇몸이 부어 있는지 안 부어 있는지, 만약에 부어 있다거나 치석이 많다고 그러면 탐침을 통해서 뼈가 얼마큼 녹았는지 검사를 네. 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검사를 하고 나서 이 치주 질환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먼저 치은염. 네. 치은염의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이제 치은염 같은 경우는 뼈는 치족을 녹지 않고 잇몸에 국한된 거기 때문에 네. 이때는 그 스케일링만으로 충분하게 치은염을 컨트롤할 수 있고요. 네. 그것만으로도 효율적으로 건강한 잇몸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걸 방치해서 치조염으로 옮겨간 경우에는 그 뼈가 얼마큼 녹았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런지 아니면 일부만 그런지 따라서 그 치주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치주에 네. 관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 혹시 그 치료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스케일링 먼저 하고 거기에 반응 따라서 이제 그 다음 내원할 때는 그 스케일링이 얼마큼 효율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게 이제 잇몸 밑으로 하방으로 많이 그 뼈가 놓은 경우에는 마취를 하게 되고 아, 예. 이제 잇몸 밑에 치근에 붙어 있는 치석을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아, 이런 네. 같은 경우는 그 볼 수 없고 그냥 느낌만으로 하는 이제 잇몸 네. 치료이고요. 이제 심한 경우에는 잇몸을 이제 마취를 하고 잇몸을 열어서 네. 그 안에 있는 모든 치석 제거하고 네. 이제 그 뼈의 형태가 많이 녹아 있다 그러면 그 뼈를 잘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파지티브 형태로 뼈를 좀 성형을 해주고 아, 좀 깎아주고. 예, 꼬매주게 되죠. 근데 아, 네. 그 단계를 넘어섰을 때에는 예. 이제 뼈가 많이 녹아서 치근을 잡아줄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면 발치를 하게 되고요. 아, 예. 이제 발치를 하게 되고 이제 필요하다면 임플란트 이제 수술이라든가 동반되게 되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치주 질환이 걸렸으면 무조건 임플란트로 좀 넘어가는 아닙니다. 경우가 그러지 아닙니다. 이제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그 치아를 살리는 게 근본 목적인데 그 살릴 수 있는 분 살리고 네. 근데 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근의 3분의 2가 이제 뼈가 녹았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발치를 수 없이. 권유드립니다. 이제 아, 네. 이때는 치아로서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 발치를 하고 옆에 있는 인접치로 번지는 거를 이제 막아줘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다 치아 살릴 거예요. 뭐 이것 좀 어떻게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더 옆으로 번지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치과 의사와 협의해서 그 치료를 진행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치료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임플란트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네. 한 달 내에 모든 치료, 스케일링하고 잇몸 치료를 하게 되고요. 예.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 잇몸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잇몸이 아물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정도 걸릴 거고 아, 예. 이제 그 더 심한 경우 임플란트를 동반한 경우에는 이제 뭐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좀 환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제 그 스케일링만 하더라도 통증이 많이 가라앉게 되고 많이 몸이 이제 증상이 이제 완화돼서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안 오시다가 아프면 다시 내원하는데 네네네. 그때는 또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죠. 네. 이제 그런 경우 있기 때문에 예.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전신 질환이 있다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정상적인 환자에 비해서 더 빠르게 병이 진행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네. 뭐 한 번에 마취해서 전부 다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런 거는 이제 더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원하셔서 진단 받으시고 치료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금 이 당뇨병 같은 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네. 뭐 좀 추가적인 치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나요? 네. 이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치료를 중점적으로 하기보다는 네.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 그런 잇몸 질환이 생기지 않게 자주 내원하셔서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 당뇨 수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네. 갑자기 우리도 예측 못하는 그 병의 진행이 생기게 돼서 치아가 흔들린다거나 네. 아니면 치아를 발치할 게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내원을 이제 그 권유드리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한두 달 사이에 확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은 낙담이 심하죠. 이렇게 관리에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당뇨라든가 아니면 네. 전신질환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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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알기로는 치주 질환이 아직 걸리진 않았지만 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걸 좀 권유해 드립니까? 네, 이제 20대 같은 경우나 네. 좀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2, 3일 안 닦고도 그냥 뭐 이상이 없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보다도 이제 잘 닦는 분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내원을 권해드리지만 네. 스케일링은 뭐 1년이 넘게도 답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잘 관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분이 있기 때문에 예. 내원하셔서 검사받기를 굉장히 권유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스케일링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스케일링 후에 치아가 시린 증상이 자주 있는데 혹시 네. 왜 그런가요? 이제 자주 스케일링 하시는 분들한테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고요. 오랜만에 아니면 오랫동안 스케일링을 안 받다가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치근에 치석이 붙어서 네. 계속 빌드업이 되고 이제 잇몸이 퇴축되고 뼈가 녹으면 그 뼈가 있던 자리에 치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예. 치근을 이제 제거를 하게 되고 이제 여기 치근이 뼈라든가 잇몸에 의해서 커버되어 있던 부분들이 이제 치석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바로 외부에 있는 차가운 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차가운 음료라든가 네. 아니면 따뜻한 음식에 노출되면 예. 바로 이제 그 환자분은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아. 근데 스케일링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네. 본인이 이제 계속 관리 안 해서 생겼던 치근에 붙어 있는 치석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조금 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예. 이제 그 스케일링 하고선 시리다 그러면 그게 평생 가는 건 아니고 네. 뭐 1, 2주 지나면 우리 몸에서 그 방어 기전이 생겨서 네. 그 컨트롤 할 겁니다. 아니면 이제 네. 치과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거 시린 부분은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물론 모든 연령대에서 그 치아, 구강 관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이 중장년층에서 구강 관리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네. 면역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중장년으로 가면서부터는 그 면역 반응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관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네. 구강 위생을 소홀히 한다 그러면 면역 반응이 떨어지고 구강 위생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세균수가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다가 또 나이가 들면 따라서 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그 외 기저질환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에서 구강에 관한 질환이 많은 경우는 그런 이유에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가면 피 뽑아서 무슨 혈압이 좋은지 아니면 고혈압인지 아닌지 관리하듯이 구강에 관한 것들도 치과에 내원해서 정기적으로 꾸준히 관리 받는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네. 이제 뭐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내가 치과에 내원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조금 소홀하신다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흡연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각성하셔서 내원해서 검사받고 스케일링 정도 하시게 되는 게 제일 좋고 그걸 방치해서 치아가 흔들려서 빠지는 경우가 그까지를 안 가게끔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또 요즘 이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영양제 네. 요즘 정말 많이 나오고 네. 광고도 제가 많이 봤는데 네. 실제로 이 질환에 좀 도움이 됩니까? 내가 이영래 아나운서 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손에 가시가 배기면 예. 이 가시를 빼겠습니까? 아니면 놔두고 약을 먹겠습니까? 저는 까지 빼죠. 빼죠. 네. 이제 이게 붓거나 고름이 생기거나 그래서 네. 뺀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물기는 아물 겁니다. 왜? 네. 원인은 제거했기 때문에. 네. 그럼 구강 질환의 원인은 아까 치석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치석만 제거하면 이 구강에 있는 모든 조직도 원래대로 돌아간다거나 아물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방치한 상태에서 약을 먹고 그걸 네. 놔둔다 그러면 결국에서는 네. 치아가 실질적으로는. 흔들리고 네.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치석이 제거된다? 저 스스로 먹겠습니다. 그런 건 아닐 그렇군요. 거고요. 예. 네. 이제 그렇게 뭐 치과에 내원하면 겁난다, 뭐 스케일링 받으면 뭐 이가 치아가 시리다. 시리다 해서 네. 그거를 방과하고 네. 약으로서 해결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이제 네. 그러기 전에 그 약을 복용하기 전에 치과에 내서 이 약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네. 상의를 한다거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그 질환을 치료하는 근본적인 목적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희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강 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면역 반응하고 세균하고 싸맞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세균한테 지면은 치아가 흔들린다가 치아를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짜 효율적인 칫솔질을 좀 하셔야 되고요. 칫솔질 외에도 치실, 치관시설 쓰셔서 있을 수 있는 구강 질환이라든가 염증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씩 저희 직원 통해서 스케일링 받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청하시는 시청자분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뭐 증상이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치과에 내원하셔서 더 이상 병을 키우지 마시고 치료해서 건강한 구강 위생을 유지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치과의사 곽기태 원장과 함께 치주 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여름철에 불청객이 있죠. 바로 무좀입니다. 피부 각질을 먹고 사는 곰팡이에 감염돼 생기는 피부 질환입니다. 더구나 무좀은 한 번 감염되면 생존력이 무척 강해 치료 후에도 재발률이 높은데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도 무좀약은 2에서 4주 정도 꾸준히 바르는 등 치료는 계속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무좀 재발을 막으려면 평소 발 관리가 중요한데요. 발을 꽉 조이는 신발은 피하고 땀에 젖은 양말은 자주 갈아 신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을 씻고 난 후에는 발가락 사이까지 충분하게 물기를 건조시킨 후 위생 관리에 신경 쓰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